개운하다, 곤란하다, 귀엽다, 든든하다, 떨리다, 밉다, 미안하다, 반갑다, 벅차다. 안녕하세요. 국어사전을 읽어드립니다의 이수포입니다. 이번 방송은 지난주 주제인 감정을 나타내는 우리말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수하게 많은 우리들의 감정 중에서 이름을 달고 있는 감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적어가다 보니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의 말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들에 사로잡혀 하루를 보내시나요? 혹은 어떤 감정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하시나요? 그 각각의 감정들의 사전적 의미를 곱씹으며 내 안의 감정들을 더 잘 이해하고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개운하다. 첫 번째, 기분이나 몸이 상쾌하고 가볍다. 예문. 새벽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개운해. 두 번째, 음식이나 맛이 산뜻하고 시원하다. 예문. 국물이 정말 개운하네요. 곤란하다. 몹시 딱하고 어렵다. 예문.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모든 업종에 손을 대는 건 정말 곤란해. 귀엽다. 모양이나 행동이 앙증맞고 곱살스러워 예쁘고 정겹다. 예문. 많이 부족하지만 귀엽게 봐주세요. 든든하다. 첫 번째, 마음이 놓이거나 의지할 수 있을 만큼 믿었다. 예문. 우리 팀에 좋은 선수들이 많다는 게 든든합니다. 두 번째, 먹은 것이 충분해서 허전한 느낌이 없다. 예문. 아침에 밥을 한 공기 먹고 나왔더니 아직도 배가 든든해요. 떨리다. 긴장이나 흥분 따위가 불안하게 되다. 예문. 수혜는 떨리는 가슴으로 면접실 문을 가볍게 놓고 한 뒤 조심스럽게 열었다. 밉다. 하는 짓이 마음에 들지 않고 싫다. 예문. 그 집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미워서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더라고. 미안하다. 괴로움이나 폐를 끼쳐 마음이 불편하고 거북하다. 예문. 그동안 내가 너한테 매번 얻어먹기만 해서 미안한 마음에 오늘은 내가 살까 하는데 어때? 반갑다. 그리고 바라던 중 만나게 되거나 이루어져 마음이 흐뭇하다. 예문. 아플 때일수록 사람이 그리운 법인데 이렇게 때맞춰 찾아와줘. 반갑다. 벅차다. 첫 번째, 넘칠 듯이 가득하다. 예문. 원빈은 벅찬 감격으로 그 편지를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일이나 행동이 힘에 겹다. 예문.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이 환갑이 다 된 그분에게는 너무 벅찬 일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팟캐스트 국어 사전을 읽어드립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부담스럽다. 짐스럽거나 불편한 느낌이 있다. 예문. 아침엔 식탁에 앉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바쁘잖아. 그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시리얼 바를 추천해. 부럽다. 자신도 그렇게 되거나 같거나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 예문. 고등학생 영호는 이미 대학생이 된 형이 부럽대요. 분하다. 억울하여 화가 나고 원통하다. 예문. 그 일만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오려 해. 불쾌하다. 못마땅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 예문. 난 사람을 무시한 듯한 그의 말투가 불쾌하게 느껴져. 뿌듯하다. 마음이 기쁨 따위의 감정으로 가득 차서 벅차다. 예문. 동전으로 돼지 저금통을 가득 채웠더니 정말 뿌듯한걸. 상처받다. 남의 언행에 의해 정신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아픔이나 괴로움을 겪다. 예문.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쉽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속상하다.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하다. 예문. 다른 집 애들은 말도 잘 듣는다는데 쟨 도대체 왜 저런데? 아이, 속상해서 원. 약오르다. 비위가 상하여 은근히 화가 나다. 예문. 친구가 마땅히 하는 일도 없이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를 듣고 약이 많이 올랐어요. 서운하다. 마음에 아쉽거나 섭섭한 느낌이 있다. 예문. 난 팟캐스트 이렇게 듣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면 그렇게 서운하더라.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오늘도 두꺼운 국어사전 베고 푹 자요. 소설 들려주는 여자.
여자의 일생 기드 모파상 문예 출판사 잔느는 짐을 다 꾸리고 나서 창가로 다가가 보았지만 비는 그치지 않았다. 폭우가 밤새도록 창유리와 지붕을 세차게 두드렸다. 물을 잔뜩 머금은 채 낮게 들이운 하늘이 터지면서 땅 위로 물을 쏟아내며 땅을 곤죽으로 이기고 설탕처럼 녹이는 듯 보였다. 무거운 열기를 가득 담은 돌풍이 훑고 지나갔다. 넘쳐 흐르는 개울물의 콸콸거리는 소리가 인적 없는 거리를 채웠고 거리의 집들은 스펀지처럼 습기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습기는 집 안으로 스며들어 지하실부터 다락방까지 벽을 따라 땀처럼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제 수녀원에서 나와 마침내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토록 오래전부터 꿈꾸어왔던 인생의 모든 행복을 이제 막 그뤄잡으려 하는 잔느는 날이 개지 않으면 아버지가 출발을 망설이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래서 그녀는 아침부터 벌써 100번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여행 가방 속에 자신의 달력을 챙겨 넣는 것을 잊었음을 문득 깨달았다. 월별로 나뉘어 있고 그림 가운데에 금색 글자로 그해 1819년의 날짜가 찍혀 있는 작은 판지 달력을 그녀는 벽에서 떼어냈다. 그러고 나서 수녀원에서 나온 날인 5월 2일까지 성자의 이름 하나하나에 연필로 금을 그어 1004칸을 지워버렸다. 문 밖에서 자네트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아빠. 잔느가 대답했다. 그러자 그녀의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시몽자크르 페르튀 대보남작은 지난 시대의 귀족으로서 좀 기인이긴 했지만 선량한 사람이었다. 장자크 루소의 열렬한 추종자인 그는 자연과 들판과 숲과 동물들에 대해 연인 같은 애정을 품고 있었다. 귀족으로 태어난 그는 본능적으로 93년을 증오했다. 그러나 기질적으로 철학자이고 교육에 의해 자유주의자가 된 그는 전제 정치를 혐오했는데 그저 악이 없는 명목상의 혐오일 뿐이었다. 그의 큰 장점인 동시에 또 큰 약점은 바로 한없는 선량함이었다. 애무하고 주고 포옹하기 위해서라면 팔이 모자라는 듯한 선량함, 산만하고 저항할 줄 모르는 창조주의 선량함, 마치 의지의 신경이 마비되고 정력의 결함이 있는 것 같은 거의 악덕이라고 할 만한 선량함이었다. 이론가인 그는 자기 딸을 위해 교육방침 전부를 짜서 딸을 행복하고 선량하며 올바르고 다정하게 키우려고 생각했다. 그녀는 12살 때까지 집에 머무르다가 그 후에 어머니가 울며 반대했음에도 성심 수녀원에 맡겨졌다. 그는 딸을 그곳 수녀원에 엄격하게 가두어서 세상사와는 담을 쌓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살아가게 했다. 그는 딸이 17살이 되면 순결한 상태로 자기에게 되돌아와서 자기 자신이 딸을 일종의 합리적인 시에 욕탕에 담글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들판을 돌아다니며 풍요로운 대지 가운데에서 그녀의 영혼이 열리고 동물들의 순진한 사랑과 솔직하게 애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삶의 평화로운 법칙에 따라 그녀가 무지에서 차츰 깨어나기를 바랐다. 그녀는 이제 활기와 행복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서 환하게 빛나는 상태로 수녀원을 나온 길이었다. 그간 한가한 낮과 긴긴 밤 동안 고독한 희망 속에서 이미 상상의 편력을 통해 보았던 온갖 환희와 온갖 매혹적인 모험이 그녀 손에 와 닿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살결로 번져나가는 듯 윤기 나는 금발의 그녀 모습은
베로네세가 그린 초상화 한 폭 같아 보였다. 귀족적인 옅은 장밋빛 살결은 햇빛이 따사로이 비칠 때면 가벼운 솜털이 음영을 드리워서 연한 벨벳처럼 보였다. 그녀의 두 눈은 네덜란드제 도자기에 그려진 인물화의 두 눈 같은 불투명한 파란색을 띠었다. 그녀의 콧구멍 왼편에는 자그마한 예쁜 점이 있었고 턱 위 오른편에도 점 한 개가 있었는데 그 점에는 피부와 잘 구별되지 않는 곱슬곱슬한 잔털이 몇 가닥 나 있었다. 늘씬한 키에 가슴이 풍만했고 몸매는 물결치듯 유연해 보였다. 그녀의 또렷한 목소리가 때로는 너무 날카롭게 들리기도 했지만 솔직한 웃음소리는 주위에 즐거움을 퍼뜨렸다. 그녀는 머리를 매만지기라도 하려는 듯 버릇처럼 두 손을 관자놀이에 갖다 대곤 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뽀뽀하고 포옹하며 말했다. 그래, 우리 떠나는 거죠? 그는 미소를 짓더니 이미 백발이 된 상당히 길게 자란 머리털을 흔들며 손으로 창 쪽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너는 이런 날씨에 어떻게 길을 떠나기를 바라니? 그러나 그녀는 어리광을 부리며 다정하게 졸랐다. 오, 아빠, 제발 떠나요. 오후에는 날씨가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네 어머니는 절대 찬성하지 않으실 거다. 아니에요. 약속하죠. 엄마는 제가 책임지겠어요. 네가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낸다면 나야 좋지 뭐. 그러자 그녀는 남작 부인의 방 쪽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점점 더 조바심을 내며 출발 날짜를 기다려왔던 것이다. 성심수녀원에 들어온 이후로 그녀는 루앙을 떠나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애초에 정해놓았던 나이가 되기 전에는 어떠한 일탈도 딸에게 허용하려 하지 않았다. 단지 2번, 보름 정도 그녀를 파리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지만 그곳 역시 도시일 뿐 그녀는 오직 시골만을 꿈꾸어 왔다. 그녀는 이제 이포르 근처 절벽 위에 자리 잡은 가문의 유서 깊은 성, 쾌풀의 가족 소유지에서 여름을 보낼 참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파도치는 바닷가에서의 그 자유로운 삶에 대해 무한한 즐거움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다가 그녀는 결혼하고 나면 그 성을 물려받아 내내 거기서 살 예정이었다. 전날 저녁부터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비는 그녀의 생애에 밀어닥친 최초의 큰 슬픔이었다. 그러나 3분 후 그녀는 집이 떠나갈 듯이 외치면서 어머니 방에서 뛰어나왔다. 아빠, 아빠, 엄마가 가신대요. 말을 매라고 하세요. 폭우는 조금도 잦아들지 않았다. 사륜마차가 문 앞으로 다가왔을 때는 오히려 빗줄기가 더 거세진 것 같았다. 잔느가 막 마차에 올라타려는데 남작 부인이 층계를 내려왔다. 한쪽은 남편이, 다른 한쪽은 사내처럼 힘세고 덩치가 좋은 키 큰 하녀가 부축하고 있었다. 하녀는 코 지방 출신 노르망디 여자였는데 고작 18살밖에 안 됐지만 적어도 20살은 되어 보였다. 그녀는 집안에서 둘째 딸이라도 되는 것 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는데 그녀가 잔느와 젖을 같이 먹고 자란 사이였기 때문이다. 하녀 이름은 로잘리였다. 그녀의 주된 역할은 안주인의 보행을 돕는 일이었는데 안주인은 심장 비대증으로 몇 년 전부터 몸이 비대해져서 끊임없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남작 부인은 몹시 헐떡거리며 낡은 호텔의 현관 앞 층계에 다다라서 물이 넘쳐 흐르는 마당을 쳐다보더니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군 하고 중얼거렸다. 그녀의 남편이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떠나기로 한 건 당신이요, 아델라이드 부인 하고 대꾸했다. 그녀 이름이 거창하게도 아델라이드여서 남작은 약간 조롱기 섞인 존경의 태도로
아내 이름에 항상 부인이라는 경칭을 붙이는 것이었다. 그녀가 다시 걸음을 옮겨 힘겹게 마차에 오르자 마차의 스프링이 모두 휘었다. 남작이 아내 옆에 앉고 잔느와 로잘리는 뒷좌석에 자리 잡았다. 식모 류디빈이 외투를 무더기로 날라와서 그들 무릎에 덮고 바구니 2개는 그들의 다리 밑에 숨겼다. 그러고 나서 식모는 시몽 영감 옆자리로 기어 올라가서 온몸을 커다란 담요로 감쌌다. 문지기와 그의 아내가 나와서 마차 문을 닫으며 인사했다. 그들은 집마차 편으로 뒤따라 보낼 짐가방들에 대한 마지막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일행은 출발했다. 마부 시몽 영감은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머리를 숙이고 등을 웅크리고 삼중 깃이 달린 외투에 몸을 파묻고 있었다. 돌풍이 비명을 지르듯 차창을 마구 두드렸고 차도를 범람케 했다. 말 2필이 끄는 사륜마차는 선창가로 곧장 질주하여 대형 선박들이 열지어 정박해 있는 길을 따라 달려갔다. 배의 돛과 활대와 밧줄들이 빗물이 줄줄 흐르는 허공에 입떨어진 나무들처럼 을씨년스럽게 솟아있었다. 마차는 목리부대의 긴 대로로 접어들었다. 뒤이어 마차는 목초지를 몇 군데 지나갔다. 이따금 비에 잠긴 버드나무가 시체처럼 가지를 축 늘어뜨리고 비안개 속에서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다. 말들의 편자는 물을 첨벙거렸고 마차의 4바퀴는 진흙 범벅이 되었다. 일행은 말이 없었다. 마음도 땅처럼 젖어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몸을 뒤로 젖혀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남작은 몽롱한 눈길로 비에 잠긴 단조로운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로잘리는 무릎 위에 보따리 하나를 올려놓고 하층민들 특유의 동물적인 몽상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잔느는 흘러내리는 이 미지근한 빗물 속에서 갇혀 있다가 다시 밖에 대기 중에 내놓은 식물처럼 생기가 도는 느낌이었다. 진한 기쁨이 무성한 나뭇잎처럼 그녀의 마음을 슬픔으로부터 막아주고 있었다. 비록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노래라도 부르고 싶었고 밖으로 손을 내밀어 손 가득히 빗물을 받아 마시고 싶기도 했다. 그녀는 질주하는 말에 실려가는 것을, 황폐한 풍경을 바라보는 것을, 그리고 이 홍수의 와중에 안전하게 보호받는 느낌을 즐겼던 것이다. 줄기차게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2마리 말의 번들거리는 엉덩이에서는 끓는 물에서 나오는 듯한 김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남작 부인은 점차 졸음에 빠져들었다. 가지런히 늘어진 머리카락 6가닥에 긴 컬로 둘러싸인 그녀의 얼굴이 조금씩 숙어서 커다란 목주름 셋이 이루는 파도와 가볍게 맞닿았다. 그 목주름 파도의 마지막 파동은 풍만한 젖가슴에 난바다 속으로 사라져갔다. 숨 쉴 때마다 그녀의 머리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 내리곤 했다. 뺨은 부풀어 올랐고 반쯤 열린 2 입술 사이로 요란하게 코 고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남편이 아내 쪽으로 몸을 숙여 육중한 배 위로 깍지 낀 그녀의 2 손에 작은 가죽 지갑을 가만히 올려놓았다. 이 촉감에 부인은 잠이 깼다. 부인은 선잠이 깬 몽롱한 상태에서 희미한 눈길로 그 물건을 바라보았다. 지갑이 떨어져서 펼쳐졌다. 금화와 지폐다발이 마차 안에 흩어졌다. 그 바람에 부인은 완전히 잠이 깼다. 딸의 쾌활함이 요란한 웃음으로 터져나왔다. 남작이 돈을 주어 아내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여보, 이게 우리 엘리토 농장을 팔고 남은 돈 전부요.
이제부터 우리가 자주 가서 지내게 될 페프를 수리하기 위해서 그 농장을 팔았소. 부인은 6,400프랑을 헤아려 가만히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엘루토 농장은 그들의 부모가 남겨준 31곳 중 그들이 판 9번째 농장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아직도 토지 소득 2만 리브르가 있었다. 잘만 관리한다면 그 소득은 연 3만 프랑까지 쉽게 올라갈 것이다. 그들은 검소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집안의 선량함이라는 항상 열려있는 그 밑빠진 동만 없었다면 그 수입만으로 생활이 충분했을 것이다. 태양이 늪지에 물을 말리듯 그 선량함이 그들 수중에서 돈을 고갈시켰다. 돈은 새어나가고 달아나고 없어졌다. 어째서일까? 까닭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매 순간 그들 중 하나가 말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 크게 산 것도 없는데 오늘 또 100프랑이나 써버렸단 말이야. 한데 이처럼 쉽게 베푸는 너그러움은 그들 삶의 큰 행복 가운데 하나였다. 그들은 이 점에 있어서는 놀랍도록 감동적으로 의견이 일치했다. 잔느가 물었다. 이제 제 성은 아름답겠죠? 남작이 쾌활하게 대답했다. 보면 알 거다, 아가야. 세찬 빗줄기가 조금씩 약해지더니 어느새 안개같이 가는 비가 아주 고운 먼지처럼 흩날렸다. 구름 천장이 높아지는 것 같더니 날이 훤하게 개어왔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에 띄지 않는 구멍을 통해 한 줄기 긴 햇빛이 목장 위로 비스듬히 내리비쳤다. 그리고 구름이 갈라지고 창공의 파란 바탕이 나타났다. 뒤이어 구름의 터진 틈이 너울이 찢기듯 커져갔다. 이윽고 선명하고 깊은 쪽빛으로 물든 순수하고 아름다운 하늘이 세상에 전개되었다. 시원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대지의 행복한 숨결처럼 지나갔다. 그리고 정원이나 숲길을 따라갈 때면 깃털을 말리는 새의 활기찬 노랫소리가 때때로 들렸다. 저녁이 되었다. 이제 잔느만 빼고 마차안 모두가 잠들어 있었다. 일행은 2차례 여인숙에 들러 말에게 귀리와 물을 먹이며 잠시 쉴 틈을 주었다. 해가 저물었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 작은 마을에는 등불이 밝혀졌고 하늘에도 별들이 총총히 빛나기 시작했다. 등 밝힌 집들이 한 점 불처럼 어둠을 뚫고서 듬성듬성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갑자기 언덕 너머 전나무 가지들 사이로 졸음에 겨운 듯한 거대한 붉은 달이 나타났다.